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대법원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서 굉장히 편향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대법관이 5명, 또 진보 대법관이 9명으로 분류되면서 모든 판결에 있어서 좀 진보 성향의 대법원 판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는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요. 중도 보수 대법관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이 9명,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이 4명입니다.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면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국회 동의를 받고요. 그리고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그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느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이냐에 따라서 조금 중도 보수냐 진보 성향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나뉘게 됩니다. 헌재하고는 좀 다른 것이요. 헌재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또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는데 그때는 대법원장이 지명이라는 표현을 써서 헌재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지명한 대로 그냥 임명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법원장이 제청권자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자죠. 그래서 제청권을 존중은 하지만 그냥 대법원장이 지명한 그대로 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제청권자와 임명권자의 협의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법원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낸 분이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됐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대법관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 당시 이제 대법관으로 지낼 때 미스터 쓴소리 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끊임없이 보수의 목소리를 내온 분이다. 또 그리고 대법관으로 그만두시고 나서도 엄청 그 깨끗한 처신으로 명성이 높았어요. 선비 같은 분이어서 대법관으로서 뭐 변호사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지 않고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윤리적인 흥결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명했을 때도 국회에서 반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이제 소수 의견을 많이 내더라도 항상 처신이 반듯하고 자기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반대를 못한 것이죠. 여러 가지 소수 의견이 있는데요. 2015년 8월에는 한명수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굉장히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9억 전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다수 의견을 낸 적도 있고요. 또 2019년 8월 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등과 관련된 상고심에서 뇌물죄와 강요죄 성립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당시 약간 여론재판처럼 해서 뇌물죄와 강요죄가 좀 쉽게 인정된 측면이 있는데요.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불성립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성향으로 봤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고 어디 치우친 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보수 성향이다. 이것은 명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문제점들을 많이 바로 잡았습니다. 선거법 사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정말로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질질 끌렸거든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회계 책임자나 본인이 이제 당선 무효형을 하급심에서 받았는데 1년 3개월이나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고요. 이규민 의원 1년 4개월, 이상지 의원은 2년이나 걸렸고, 황운하 의원도 4년 걸렸고,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3년 7개월이나 걸리면서 임기를 상당 부분 채워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633 원칙을 준수하라 하는 권고문을 일선법원에 송달을 직접 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 발언도 했어요. 633 법은 법관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헌대로 강행 규정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직접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이 일선법원의 633 원칙을 지키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안 지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3개월 내에 선고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된 게 굉장히 부당하지만 묘하게 본인의 상고권이 없어지면서 재판을 서류를 질질 내지 않으면서 질질 끄는 지연 전술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27일이라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제 검찰에서 예상했던 대로 상고장을 바로 제출했죠. 첫 번째 날 바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가 났다면 이재명 피고인 측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7일째에 냈겠어요. 냈을 겁니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억울하다라고 하면서도 항소장을 7일째 냈어요. 항소 이유서도 꽉 채워서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상고장을 어제 바로 냈고 상고 이유서도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서류가 넘어갈 때 한 2, 3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준비를 했다가 상고 이유서를 즉시 낼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고장 제출 기한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통한 재판 끌기가 안 된다. 그러면 원래 이재명 대표가 질질 끌었을 경우에도 3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27일이 앞당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개월 안에 무조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개월 내에 이 2심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 저는 그 많은 판결들을 예측을 해왔는데요. 제가 무슨 다른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재판을 많이 하다 보면 법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죄 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2심 판결이 팀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법원 판결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 특히 위증교사 부분하고요. 이 판결은 판결문이 굉장히 어렵고 이 일반 국민들이 패러디를 할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그 판결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고 상식에 반하게 되고 이렇게 튀는 판결인 거죠. 판사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서 또 혹시 편향된 이념에 경도돼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요번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이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국감장에서 한 30분 이상 떠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두 발언, 설명 발언 A, B, C, 그리고 마무리 발언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막 그 수학 공식 풀듯이 인수분해하듯이 마무리 발언에 굉장히 국민들을 속이는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단에 가서 설명 발언에 가서 어떤 문구를 보면 이 마무리 발언은 꼭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앞에 모두 발언이나 중간 발언을 안 듣고 딱 TV를 켰는데 마무리 발언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 발언만 들은 사람은 속게 되겠죠. 앞에 발언도
딱 한 문구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는 말이 일반 국민들이 무슨 시험 치듯이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었던 어떤 단어 하나를 음미했다가 뒤에 있는 말을 들리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뭔가 앞에 말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은 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판사들도 그렇게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인지를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TV 드라마를 쭉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2, 30분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1, 2, 3편 안 보고 4편부터 봐도 누가 나쁜 애고, 누가 착한 애고, 누가 지금 복수하려고 하고 대본을 알잖아요. 그게 말의 뉘앙스와 인상이라는 거거든요. 표정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 협박받아가지고 덜덜 떨려서 인허가를 안 해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그 국감장에서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단호하게 했는데요. 너무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아니,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꼭 그런 뜻은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30분 동안 정견 발표했습니까? 그 자리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특혜를 추궁하는 자리였어요. 너 사실관계가 뭐야? 특혜 준 거 맞지? 요건이 이런데 왜 특혜성 인허가 해줬어? 이런 건데, 뭐, 그냥, 나 몰라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거 왜 나한테 물어봐? 국토부가 다 한 건데? 국토부가 협박했으니까 국토부 가서 물어봐. 이걸로 모든 국민들의 의혹 제기를 다 하나의 답변으로 쳐낸 거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TV 토론회는 왜 하며, 인사청문회는 왜 하며, 또 정견 발표는 왜 합니까? 대선 후보를 검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도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법연구회에 뒤이셔가지고 좀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막 막연하게 대법원 구성은 잘 모르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대법관들에 대해서 이념 평양을 좀 분석하진 않는데 이미 언론 보도에 다 나온 내용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불과 4명입니다. 노태학 대법관이 있죠.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을 겸하고 있어서 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비판을 받죠. 아니, 대법원 판결도 쓰면서 언제 가서 중앙선관위 일을 똑바로 보겠느냐.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으로 하던 관행을 없애자.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요. 노태학 대법관은 뭐 진보 성향이고 이번 판결을 하더라도 진보 성향의 판결을 할 것이 확실시 되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에 이윤구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윤구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우리법 연구회 후신이죠. 사실상 우리법 연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출신 대법관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윤구 대법관도 진보 성향이 명확하죠. 천대엽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중도 합리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현재 법원 행정처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실무를 총괄하고 법원의 인사나 예산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대법관으로서는 판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대엽 대법관은 대법관 구성을 할 때 이 어떤 지형에서 제외해야 돼요. 이분은 행정 업무만 하는 것이지 대법원 판결에 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경미 대법관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역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현재 이윤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2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에서 14명이 이제 대법원을 구성하는 거고요. 1명의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3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장도 여기 참여할 때는 대법관으로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13표가 출석은 뭐 대법관들이 다 하는 거니까 13표가 7대 6으로 나뉘느냐 6대 7로 나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수 의견이 되고 다수 의견이 되고 이것은 다수결로 대법원 판결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오석준 대법관, 서경환, 권현준 대법관 같은 분은 서울대 교수로 계신 분인데 굉장히 이분도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분이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은 적어도 중도 보수예요. 근데 권영준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논란이 있는 대법원 판결 중에 건강보험공단의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 배우자 지위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소수 의견을 냈어요. 이게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동성애 관련된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로 생각해서 좀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 권현준 대법관은 소수 의견으로서 반대를 명확히 했으니까 성향으로 보면 좀 더 보수 성향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판결 성향으로만 보면. 그리고 엄상필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전부 보수 성향이고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되신 분이고요.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수견 재판관은 젠더법 연구에 관련된 활동이 조금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실제 판결을 보면 그 노동자가 승소했던 현대차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뒤집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어요. 그 얘기는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너무 노동계만 유리한 판결을 연속적으로 빨리 판례 변경을 해나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해외로 나가버리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부 여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해서 선을 그어주면서 일부 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고 평판이 좋은 분이니까 결국 대법관이 되긴 했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현재는 마영주 대법관 후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마영주 대법관에 대해서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13명으로 운영되던 대법원이 현재는 12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12명 중에서도 지금 천대엽 대법관은 진보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고 해도 법원 행정처장으로 빠졌으니까 노태학, 이윤구, 오경미 재판관 외에 3명의 재판관만 진보, 나머지 9명의 재판관들은 다 중도 보수로 분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요. 형사재판이 올라가면 이 소부에서 먼저 다루거든요. 전원합의체 소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법원의 소부는 지금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가 4명의 대법관, 2부가 3명의 대법관, 3부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12명인데 지금 대법관의 한 명이 공석이니까 2부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만약에 마영주 대법관이 임명이 되면 1부, 2부, 3부가 전부 다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4명의 재판관이 다 동의를 해야 소부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요. 소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가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시다시피 과반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1부, 2부, 3부의 구성을 쭉 보니까 이게 전부 지금 현재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각 1, 2, 3부에 한 사람씩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임명된 순서대로 부를 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부의 노태학 대법관, 2부의 오경미 대법관, 3부의 이윤구 대법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은 이제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만약에 진보 대법관들끼리 뭉쳐서 어떻게 소부해서 사건을 끝낸다, 이상하게 결론 낸다, 이런 게 구성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법 연구의 편향성이 대법원에는 침투할 수 있는 구조와 배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저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성향 분석을 좀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진다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역이나 뭐 안보 부분은 좀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여성 인권 문제는 조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진보 대법관이니까 모든 사회 이슈에 대해서 다 진보적인 시각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좀 너무 심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저는 망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4명의 대법관 중에 7명은 어떻게 우리법 연구회랑 인권법 연구회 구성으로 채 몇 프로 되지 않는 그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어떻게 대법관의 절반을 구성할 생각합니까? 감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은 무슨 연구회 활동을 하는 무슨 특정 정파나 특정 연구회에 편향돼 있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대부분 연구회 활동 안 하고 재판 열심히 하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더더구나 헌재는 그 불명예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 체제 때 독수리 오영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남석 헌재소장, 김기현 헌법재판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또 현재 2명 남아있죠.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이 5명이 왜 독수리 오영재로 불렸냐? 맨날 5명이 뭉쳐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뭉쳐다녔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신수 방통위원장의 헌재 사건조차도 이것을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국민 시각과 국민의 법관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이념 편향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존중해야 되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비판을 받았던 것은 그 구성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특정 연구회 출신이 절반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급속도로 노동계에 관련된 친노동 관련된 판결, 친노동 판결 지금 보수 대법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 권익을 당연히 보호해야죠. 근데 너무 기존의 룰처럼 적용됐던 기본 룰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올라가니까 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연간 22개밖에 안 된답니다. 제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다른 비대위원들 말씀하신 거 제가 옆에서 좀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 외국으로 가는 기업은 연간 몇천 개인데요. 돌아오는 기업은 22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약간 샜는데, 어찌됐든 대법원의 법치주의를 저는 신뢰해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 중도 보수라고 하죠. 이 대법관들도 각각의 판결 성향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관으로서 신망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실력 있고 신망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이 재판이 미치는 영향을 다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위증교사 사건, 이거 무죄로 확정되잖아요. 법원 재판 개판됩니다. 진짜로 정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피고인이 내가 재판받는 사람인데 증인을 미리 접촉해서 내가 변명하고 있는 내용 요지를 보여주고 거기 맞춰서 증언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재판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거든요.
다 서로 의심해요. 피고인이랑 누가 접촉하는 거 아니야? 절대 피고인이 증인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 사건에도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인 국민이 그거 승복할 수 있을까요? 증인의 증언이 왜곡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일선 법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2심 단계부터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대법원은 전체 법원에 흘러가는 재판의 어떤 수단, 재판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이재명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 가지고 30분이나 떠든 거를 의견 표명이라고 해줬어요. 이러면 저조차도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막 떠드는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 안 좋은 내용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 중에 제가 팩트를 뭐 하나 섞어서 얘기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팩트가 사실과 달라요.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저조차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뭔지 모르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있을 때는 입 후보자와 선거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입 후보자가 선거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의무가 되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명예훼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내 명예가 실추됐는데 법원 판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복잡한 얘기하면서 너 헛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뻔히 수군거리는 상황인데 쟤는 그냥 제 견해를 말했을 뿐이야 라고 해서 전부 다 무죄 선고해버린다면 그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이게 범용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리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꼭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은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선고했는데 막상 자기가 직접 대법원에 판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1심과 2심에서 무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무죄다 보니까 본인의 유리한 양형, 내가 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든지 지역사회에 봉사를 엄청 많이 했다든지 이런 거를 한 번도 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무죄기 때문에 낼 기회가 없었으니까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유죄는 맞는데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쪽 양형 관련된 것도 한번 좀 들어봐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기환송이고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이 사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고법으로 이제 사건을 내려보내서 판단하는 거고, 이 사건조차도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법률상 요건으로 따지면 파기자판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왜? 이게 1, 2심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양형조사까지 다 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그 재판부조차 양형 증인들을 불러서 양쪽의 유리한 양형을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2년 2개월, 1년의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증인들을 불러봤고 더 이상 2심에서도 부를 증인이 없다라고 했어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파기자판의 요건이 1심과 2심이 충분히 증거가 수집돼서 더 증거를 수집할 것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이번 무죄를 선고한 이 편향된 결정을 한 2심 재판부조차 증인을 2-3명 부르고 끝났거든요. 다음 파기환송한 재판부는 증인 부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곧바로 선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서류 안 받고 재판 끌고 변호사 또 바꾸고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또 하고 뻔하잖아요. 시간 끌게. 근데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633 원칙을 지키라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633 원칙 지키겠다고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끌었고 유죄 사안을 무죄로 하는 바람에 또 대법원에서 고법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하에서 재판이 질질 끌린다면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법률상 요건이 딱 이럴 때를 대비해서 파기자판 규정을 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수가, 이것도 다수결이에요. 특별 의결 정족수는 대법원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수결이에요. 그래서
다수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수가 찬성하면 파기 재판도 가능하다. 그리고 소부에서 다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원 합의체로 갈 것이다. 그리고 소부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현재 2명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소부 구성상 어떤 편향된 판결이 일방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헌법체계에 대한 어떤 신뢰와 국민의 확신이 없으면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국민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분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보장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대법원도 법과 원칙을 정말로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633 원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633 원칙은 법원의 판사를 규율하는 원칙이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법을 조금만 어겨도 문제를 삼고 벌금을 매기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법원을 규율하는 법원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정신을 지키라고 그렇게 헌법 판결을 하면서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을 무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내가 한 판결에 따라와서 승복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